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금일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기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단지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다. 일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누가 쓴다?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 사람이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관념상으로만 지배한다를 뭐란다? 교환가치다. 교환가치를 파악한 거다. 이에 반해 복습, 용의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 따라서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점유를 전제로 한다. 점유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점유를 빼앗겼을 때 점유권에게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게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은 없다. 기억나십니까? 반면에 저당권은 교환가치만 파악한다. 즉 점유를 인도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즉 반환 청구권을 저당권에게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특징은 채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어떤 효력? 우선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어떤 경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이 얘기죠. 언제 돈을 갚기로 했는데 그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 언제 갚기로 매달 이자나 아니면 원금 일부 합쳐서 원리금을 갚기로 했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고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입찰기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그 목적물의 결국은 경락대금이죠. 경락대금. 경매 절차를 실행해서 경락대금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데 이 우선 변제는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배워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당권이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이 존재하겠죠. 이 부동산에 뭐란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부동산이 채무자가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이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뭘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물상보증입니다. 물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동산 위에 보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제공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저당권의 성립. 기본적으로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물권 취득이죠.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 물권 취득, 구체적으로 저당권 설정, 저당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은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뭘 하죠? 저당권을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는 보통 경우는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 없이 제3자가 제공하는 부동산도 될 수 있다고 방금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부분의 쟁점은 뭐냐면 이 채권자가 A면 저당권자도 A냐? 소유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는 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저당권자의 채권자가 A면 여기도 A야 하는지, 즉 채권자가 A인데 B라고 썼을 때 채권자가 제3자 명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럼 어떠한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부종성의 관점이다. 담보물건의 통일성, 담보물건의 보통적인 특징으로서 언급되는 부종성, 뭐였죠? 피담보채권, 채권 담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담보물건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다. 그게 출발점인데 그 말을 풀이하면 피담보채권이 전제되어야만이, 즉 성립되어야만이 뭐가 다?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 거. 따라서 그 부종성의 관점에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럼 그 원칙을 끝까지 관찰하게 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저당권의 등기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주소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맞아. 부종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어떤 요건? 합의가 있고 누구랑?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인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실질적 관점에서는 그 채권이 외형상 채권은 A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이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란다? 제3자 명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채권자가 아닌 3자 명의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요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때문에 물권적 합의 먹을 기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설정 합의와 그 등기는 어떤 경우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잖아요. 그 물권행위 아니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라는데 지금 뭐죠?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합의와 그 등기. 등기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 합의 자체에 뭐가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기본 개념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배웠던 거지 한번 다시 기억 떠오르십시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판단할 때 예외적인 요건을 하게 되면 마치 이런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그 채권이 기속돼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두 가지 다 갖춰야 할 걸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합의만을 갖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즉 후자 이런 특별한 사정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무효를 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합의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알아두십시오. 기억을 위해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객체겠죠.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선정합니다. 권리 측면에서 하게 되면 소유권이겠죠. 기본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죠?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잘 나옵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소유권은 당연한 거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법문의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한 필지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지상권,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다. 지역권이요. 유역지는 한 필지에 대해서, 승역지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요거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아셔야 할 기본적 내입니다. 자, 저당권의 부정성. 이제 법문에 담보물권의 부정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부정성이라는 제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제는
세부적으로 성립과 소멸과 존속을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문의 규정은 소멸만 돼 있어요. 하지만 법문의 이 소멸뿐만 아니라 성립과 존속과 관련해서도 부정성을 인정하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은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에 부정한다. 그 얘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만이 저당권은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법 해석상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저당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 해석상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먼저 우리가 배웠죠. 전세권 양도할 때 배웠습니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하지 못한다. 즉,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에 대해서만 양도를 하거나 저당권에 대해서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때문에.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권 했을 땐 날렸죠. 존속기간 중에. 즉 용의물적 권능이 있는 경우와 없을 때를 구분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즉 용의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면 무슨 기능만 남았다? 권능만 담보물권적 권능만 있을 때는 같은 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에 대해서만 담보물권을 제공하지 못한다.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저당권은 그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 소멸한 때는 어떻게 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소멸의 관점에서 법문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면 법정 담보 물건이 유치권의 경우도 있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 기타 사유로 소멸할 때도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 외에 별개로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었죠. 제가 그거는 일반적인 소멸 사유였어요. 왜냐하면 부정성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유치권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뭐다? 점유를 상실하면. 그것까지 함께 세트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이번에는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의미는 우선 변제 효력과 관련된 겁니다. 우선 변제 효력은 누구의?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데 그 우선 변제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럼 법에는 어떻게 되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용 비용을 담보한다. 이건 암기를 하십시오. 원본. 예컨대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으로부터. 뭘 내죠? 이자를 내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아니면 원금을 변제하기 전에는 약정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액을 미리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위약금입니다.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손해만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손해 산정에 어려움을 피하고자 미리 약정으로 정합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실용비용을 담보한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죠. 저당권은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지체에 따른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이게 지연배상입니다. 그럼 지연배상은 1년 동안 채무자가 1년 동안 돈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2년 동안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3년 동안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뭐라다?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얼만큼?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왜냐하면 이행기가 정해졌으면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연배상이라는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채권에 피담보 채권이 구성 항목이 원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정이자 있죠. 이거는 지연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매달 돈을 빌렸으니까 연 몇 프로 상당의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정 이자에 뭐가 있냐?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원금인을 이제 몇 년 후에 대출 원금을 갚았는데 그걸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의 범위입니다. 그렇죠? 채권에는 원금, 돈을 빌렸을 때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 채권을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연 손해금은 한이 없죠.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채무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 채권자가 어떤 액션을 취에 따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연 이자를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이 관심이 있어서 통상 경우 달리 1년이 지나도 저당권에 대한 경매 신청을 통해 자신의 원금을 받지 않을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한다? 지연 손해금은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주는 다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이 갑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얘기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약정으로 이 규정을 다른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설사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씁니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약정으로 피담보채권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네, 중요할 것은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360조 단서는 어떤 경우에 근저당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향후에 근저당권은 채권 채권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존속기간 등의 확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야 피담보채권이 특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채권은 당연히 원금, 약정이자 이런 게 포함되는데 단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자에는 1년뿐만 아니라 2년, 3년 것도 포함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360조 단서, 즉 지연배상. 지연배상 개념보다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책임지는 페널티입니다. 손해배상.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 손해금도 채권 최고액 한대에선 전액 담보된다. 즉 기한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즉 채권 최고액 아니라면 1년치든 2년치든 3년치를 다 담보할 수 있다. 즉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채권 최고액이 3억을 정했다. 원금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약정 이자가 1억이에요. 그리고 연체 이자가 2년치 1억이다. 그러면 3억이죠. 다 합치면. 그런데 채권 최고액에 넘어선 거 아니죠. 따라서 채권 최고 범위 되기 때문에 비록 지연배상이 2억이라 하더라도 2년치에 해당되는 1억이라 하더라도 뭐다? 근저당권에 의해서 중저당권에 기초한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배웠죠? 불가분성.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이 불가분성, 이 의미는 불가분성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먼저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를 하려면 선행 조건 뭐라 한다? 자신의 채권을 변제해야만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먼저 네 돈 갚어. 그런 다음에 그게 성취되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게 저당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이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피담보채권, 아직 갚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으면 설정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 쟁점이 되냐면 피담보채권이 원칙적으로 1억, 원래 처음에 1억이었어요. 그래서 채권액을 1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나중에 5천을 갚았어요. 그러한 경우에
5천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 즉 최고액을 1억에서 5천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불가분성 때문에 돈을 다 갚아야만이 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서 최고의 채권액을 1억에서 5억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단서 규정은 근데 단서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채무자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단서 규정은 물상 보증이 뭐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입니다. 저당권에서는 제3취득자가 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다. 왜냐하면 이런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자, 약정 이자는 5%인데 연체 이자는 15%라고 할게요. 근데 15%는 시중 금리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에요. 게다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서 금액이 이자를 갚을 만큼, 이 연체 이자를 갚을 만큼 충분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비록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지체하였다, 지체 중에 하더라도 바로 경매제차를 진행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경매해봤자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더라도 5% 이하의 수익만 얻을 텐데 이거는 부동산 가치가 감소될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계속 갖고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갈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저당권 자체가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자체를. 그 얘기는 그 부동산에서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아니면 소유권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향후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자신의 권리들을 잃어버릴 사람이고요. 물상부지는 남을 위해 자신이 제공한 부동산인데 남 때문에 자기 부동산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호한다는 건 뭘까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이 대신 갚고 그 부동산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지킬 때 그 갚을 금액이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야만이 이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돈을 갖고서 그 지킨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고액 아니면 360조 단서 규정을 둔 겁니다. 그 취지는. 근데 이 부분 내용이 이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채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뭐다?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자가 360조 단서에 따른 1년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그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 등기소 청구했고, 채무자는 이거 상관없이 자신의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그 채무에는 360조 단서 같은 1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 2년, 3년도 포함된 겁니다. 누구와 관계에서? 채무자는. 이걸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360단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관계에서인지 아니면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 후순위 같은 제3자의 관계에서인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배우지만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했을 때 그 변제 금액은 어느 기준이다? 360조의 단서가 적용된 최고액일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해졌다. 그럼 360조 단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어를 해봐요. 채무자는 말소를 이제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큼 갚아야 하냐? 원본 및 지연 배상금을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인 경우에는 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간 지연 손해배상금 전부도 변제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만 하게 되면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채무자는, 이게 포인트는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습니다. 최고액이 있으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질 거고요.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할 거고 현황 조사에 따라서 현황표 작성할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를 적었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한 다음에 이해관계인들에게 채권을 신고합니다. 그럼 채권을 신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입찰기를 정하고요. 입찰기를 정해서 낙찰자가 있으면 경락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결정에 따르면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라. 그럼 매각대금 전부 납부합니다. 낙찰가 납부,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187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뭐 한다? 배당 절차를 밟아요. 이 배당 절차에 들어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집행본에서 등기부사항 밝혀진 저당권이나 아니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한 사람들에게 뭐냐? 채권 신고를 하라고 해요. 채권 신고. 채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저당권자도 집행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요. 그때 채권할 때 어떻게 나누냐면 단순히 얼마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채권이 얼마인데 세부적으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지연 손해배감이 얼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집행관이 이거를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배당처에서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이 전액 전체를 배당 받을 겁니다. 뭐 360조 단서나 그런 상관없이.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물상부 제3취득자는 아니면 후순위 권리였던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들 사이에서 우열 관계를 정해서 우선 변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일 거고 그 사람들에서 순서를 정할 거고 하나씩 배당할 때 그런 경우에는 360조 단서가 적용돼서 이 지원 손해금은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한테 배당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채권 시간에. 그리고 그렇게 배당표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배당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어떤 제3자 입장에서 이런 배당표들이 이런 것들이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년분 들었는데 2년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만에 배당 이소를 제기하고 소장 접수된 것을 증명을 제출하게 되면 소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당 일송을 통해서 이게 배당 자체가 잘 됐는지를 살펴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피담보 채권 범위는 그럴 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지 의미가 있는지는 바로 그 배당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집행관 심사를 안 해요. 각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360조 1항 단서 적용되네. 그럼 이만큼만 우선 배당해갖고 그럼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금에서. 먼저 우선 변제 효력 인사할 거 빼고 그 나머지 갖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하지만 그 배당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계산이 잘못됐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무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피담보 채권 범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말 특히 이 부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물적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